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신용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글을 읽을 때 신용복 선생님이 굉장히 강하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향락적 생활로 쾌락을 행복으로 여기는 삶이다. 쾌락, 육체적, 정신적 만족. 이는 동물적인 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다. 둘째는 정치적 생활로서 명예로운 삶을 행복이라 여기는 삶이다. 이 생활은 교양 있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명예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 정치, 권력 이런 것과 연관이 있겠죠. 셋째는 뭐냐면 관조적 생활로서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삶이다. 삶에 대해서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이것은 신의 활동과 가장 많이 닮은 이성적 생활로 진리를 탐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이며 다른 목적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궁극적이며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한 행복은 바로 관조적 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명상하고 이 삶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이런 것들이 최고의 선이고 완전한 행복, 최상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용복 선생님의 삶과 이 글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조적인 생활을 해내는 그런 삶의 모습,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최상의 삶이죠. 28살 나이에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생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작은 고난에도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하고 또 신병을 비관하죠. 야, 이건 무슨 저주받은 인생이네. 조그마한 실패에도 저주, 비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언급을 하고 그런 탓으로 돌리고 그런 경우가 많죠. 28살에 무기징역, 사형을 받고 그게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죠. 당시에 정권의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풀려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갖기가 어렵죠. 근데 여튼 1988년도에 민주화가 되면서 48세의 나이로 교도소를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나와도 마찬가지죠. 28에서 48.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를 교도소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과거에 대한 신병 비관. 인생이 뭐란 말이냐.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과 굉장히 비견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빅터 프랭클 박사는 관조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수용소 안에서 삶에 대한 통찰을 완성하는 거예요. 신영복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수감 생활 중에서도 항상 관조하고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삶을 유지하셨죠. 그래서 그 삶의 어떤 자세, 애티튜드, 이러한 삶의 형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그 감동적인 하나의 인생이고, 또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 책은 최소 한 50만 부 이상, 한 7, 80만 부 정도는 아마 팔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한 그 스테디셀러인데, 그 하나하나의 그런 내용들이 삶에 대한 깊은 사색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깊이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 중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거 몇 개만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글 중에서 사랑에 대한 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생활의 결과로서 경작되는 것이지 결코 갑자기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한 번도 보지 않은 부모를 만나는 것과 같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까닭도 바로 사랑은 생활을 통하여 익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인에게 이 글은 되게 낯설죠. 아니 무슨 한 번도 못 본 사람하고 결혼을 해. 근데 인류의 역사로 본다면 100의 한 99는 저러한 인생을 살아왔죠. 그냥 한 번도
못 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저희 그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면은 저희 고모 이모를 다 봐도 거의 다 중매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성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이런 모습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제가 이제 거기서 소개는 안 드렸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연애 결혼한 경우에 또 연애의 행복 지수, 그 처음엔 높아요. 한 90점 넘는데, 이렇게 이제 중매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처음에는 이제 낯서니까 낫죠. 이게 한 3년인가 지나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대상의 문제도 아닌 것이며, 어떤 감정으로 쑥 빠져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떤 생활의 결과로서 경작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은 선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에 서서히 경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처럼 쓸데없는 말은 없다. 사랑이 경작되기 이전이라면 그 말은 거짓말이며 그 이후라면 아무 소용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이 언어로서 이렇게 내뱉어지면 그게 하나의 개념 같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제가 내용을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사실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의 그 사랑의 상태를 느끼는 그런 게 좋은 것이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평범한 능력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따라서 문화는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며 문명은 이를 손상함이 없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평가?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형님의 결혼에 대하여 너가 몇 가지 객관적 조건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뭐 객관적 조건이 있잖아요. 지위라든가 직업, 뭐 부의 어떤 수준, 이런 거에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나 나는 인간을 어떤 기성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개인이 이룩해 놓은 객관적 달성보다는 주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향을 더 높이 사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까지 달성해 놓은 어떤 결과물보다는 어떤 연속성 상으로 보는 거죠. 지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도 알고 있듯이 인간이란 부단히 성장하는 책임 귀속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간관계는 상대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동태 관계인 만큼 이제부터는 그것의 순화를 위하여 내 쪽에서 긍정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감옥에서 하나의 글을 쓰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펜이 없으니까 편지 쓰는 시간 전까지 머릿속에서 몇 번의 퇴고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내용과 이런 형식의 어떤 문체, 글들이 나오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불필요한 단어가 없잖아요. 문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버님과의 관계 부분에 대한 글입니다. 이 모든 글들이 대부분 이제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첫째는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별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일종의 소외감 같은 것입니다. 아버님한테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버님으로부터 아버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사상과 개성을 가진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이해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아버님과 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둘째는 아버님으로부터 집안 걱정 말고 몸조심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아닌 근가에 읽으신 서문에 관한 소견이라든가 최근에 겪으신 생활 주변의 이야기라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염려의 편지가 대화의 편지로 바뀌어진다면 저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님의 편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 속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염려의 편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건 아버님과 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메일을 쓰던 뭘 내용을 주고받건 대화를 하던 뭐 잘 지내니? 잘 지내, 뭐 화이팅, 그런 것이 아니라 근래에 읽은 책에 관한 얘기라든가 최근에 어떤 인생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 일상 관계의 많은 부분에서 맨날 이렇게 뭐 걱정되는데 잘 지내니, 뭐 앞으로 잘 지내라,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어느 정도 좀 정서적 교류,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되게 독특한 게 형수님에게 쓴 편지, 그다음에 재수씨, 뭐 개수님이라고 하는데 재수씨한테 쓴 편지도 굉장히 많아요. 되게 독특하죠, 그죠?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다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신영복 선생님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계속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글에 어떤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죠. 이 글도 저한테 굉장히 자주 떠오르는 글 중에 하나예요. 노인들의, 젊은이들에 대한 불만 중에 가장 자주 듣는 것은 젊은이들은 일을 여기저기 버려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안 하는 것이다. 이런 마무리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글을 어떻게 느꼈냐면 일의 성과에 대한 기다림적인 측면에서 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 마무리를 잘 안 한다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냥 정리하지 않고 놔버린다거나 또 기다림의 어떤 부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태도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어느 좌상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한마디로 농사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간결하고 전곡을 찌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저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간결하고 전곡을 찌르는구나. 왜냐하면 농사일이라는 거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아기를 낳는 일, 이런 것도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죠. 수확이라든가 생명의 탄생 같은 기쁘고 즐거운 이런 일들은 일정한 기다림이 필수라는 얘기죠. 농사일은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노동입니다. 일에 선우가 있고 계절이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림. 그것은 한 생명인 이를테면 벽시의 일생이면서 그 우주입니다. 부품을 분업 생산하여 조립 완성하는 공업 노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 생활이 거의 다 이런 분업 생산에 의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농사처럼 이어지는 기다림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든지 우리가 생활로서 관찰하고 경험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 글을 항상 떠올립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오늘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걸 살펴봤는데 이 책은 꼭 소장하시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꼭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